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시조와 관련된 내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의 명칭과 기원, 그리고 시조의 형식, 그리고 시조의 주제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시조의 명칭과 기원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명칭은 지금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조선시대의 시조가 음악 곡조를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 장가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아 단가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고려시대의 장가는 뭐였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제 배웠었는데 그렇죠. 바로 고려가요를 이야기를 하는 글의 장르죠. 그래서 시조를 단가, 그래서 짧은 노래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다. 고학과 다른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로 신조, 신번, 신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한때 유행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시절가 또는 시절가조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시조는 원래 문학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1920년대에 와서 최남선이 시조 부흥운동을 펼치면서 시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시도를 했고 이로써 시조는 서서히 문학갈래의 명칭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조라고 하는 이 이름의 기원은 시절가조. 시절가조의 줄임으로 시조가 되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옳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조에 대해서는 기원에 대해서는 외래기원설과 재래기원설이 있는데 외래기원설은 시조가 불가와 한시의 절구시에서 유래했다는 것인데 학계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래기원설은 시조의 원형을 우리 전통 시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떤 시가로부터 기원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4가지 양상이 있다. 그래서 무가에서 왔다. 그리고 또 향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향가에서 4구체, 8구체, 10구체,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시조의 그 종장의 3음절, 그러니까 첫 음보의 형식이 우리가 이제 그 향가의 그 10구체 형식에서 이제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6구 3절의 민요와 시조의 형식이 비슷하다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소교 기원설 이렇게 총 4가지 기원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시조의 형식은 이제 어떤 형식을 띠고 있는지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조라고 하는 것은 장가에 반대되는 단가 아니면 또는 이제 시절가조의 줄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의 우리 문학 장르로서 사실 이제 시조의 발생 시기는 고려 시대에 발생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중기에서 후반 사이에 이 시조의 형태가 발생을 해서 그 다음에 언제 조선에 오면서 조선 시기에 오면서 이제 어떤 계층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했던 우리의 문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창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조를 그냥 단순히 조선시대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 고려시대에 발생한 우리 고유의 무슨 시가? 정형시가다. 그러니까 정형시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 형식에는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3장, 그리고 6구, 그리고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무엇을 3장이라고 하냐면, 초장, 그 다음에 중장, 그리고 마지막 장이다, 종장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 덩어리로 이렇게 2개씩 해서 총 6개의 구절 그리고 또 여기 안에 담겨있는 글자의 개수가 45글자 내외로 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종장에서의 첫 음보가 몇 글자? 예, 3음절, 3글자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시조라고 하는 것은 종장의 3음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이제 시조의 정형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면서 양반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향유하는 예, 그러한 이제 우리 고유의 문화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향유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정해져 있는 딱 이 틀 안에서 만든 게 아니라 평민들은 사설시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시조에서의 약간의 형식의 파격이 일어난 예, 그러한 형태의 작품을 시조를 만들어서 또 향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시조가 그래서 뭐 중장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구절에 2구 이상이 원래는 6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2구 이상이 굉장히 길어진 어떤 그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설 시조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적인 것도 굉장히 뭐 해학적이다거나 아니면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힘든 내용들 그리고 또 뭐 양반을 비판 풍자한다던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담겨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설시조도 우리가 이제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3장육구 45자 내외의 예,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행은 3음보 혹은 4음보 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고려가요는 이제 3음보의 특징을 갖고 시조는 대체적으로 4음보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도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음보는 이제 2개의 구로 예, 나뉜다. 그래서 3장육구의 형식으로 나뉜다. 그리고 글자 수 같은 경우도 3, 4, 4, 4,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런 식으로 글자 수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조는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식 3장육구 45자 내외를 이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시조, 사설시조, 어시조에 비해서 길이가 당연히 짧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어떤 특정한 구가 2구 이상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평시조는 다른 시조들에 비해서 단형시조, 짧은 시조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시조는 시조의 기본형에서 한 장 혹은 2장이 길어진 시조인데 대부분 이제 중장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시조와 사실 사설시조의 중간적인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평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예, 만들어지게 된 작품의 시조의 형식이 되겠고 평시조의 율격을 파괴하고 어떤 특정한 구절이 이제 길어지게 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나의 초장, 중장, 종장 예, 요렇게 딱 하나의 연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단시조. 요런 애들이 하나, 그리고 둘, 셋. 그러니까 얘가 초장, 중장, 종장이 1연. 초장, 중장, 종장이 2연. 그러니까 초장, 중장, 종장 얘네들이 이제 몇 개가 더 있는 것은 연시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조의 대체적인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조는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느냐 가볍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초창기에 시조가 만들어졌던 초기에는 아무래도 양반들 즉 지배계층들이 좀 이 시조를 향유하다 보니까 뭐 주제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 이제 뭐 자연의 어떤 그런 예찬 그리고 또 임금을 향한 어떤 그런 충성심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천구영원이라든가 시조 유치 그리고 뭐 교본 역대 시조 전서 이러한 것 등에서 예, 우리가 이제 시조들의 작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설 시조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를 이뤘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평민들이 이 사설 시조를 향유한 계층이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느끼는 삶의 애환이라든지 예, 그러한 내용들이 사설 시조의 주제로 예, 이렇게 내용을 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조의 개관 몇몇의 시조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려 말의 주요 시조 작품들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내용은 우탁의 탈로가, 탈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탈로가라고 하는 것은 탄이 탄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탄이 탄식하다. 자, 이 로자는 무슨 로자일까? 늙을 로자. 자,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가짜죠.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한번 보면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시적 화자는 본인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고, 그쵸, 막대로 치고, 그죠? 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의인화해서, 그렇죠? 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내리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세월을 길로 표현을 하면서 늙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한계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조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춘산의 눈 녹기는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다. 적은 덧 빌어다가 말이 우히 불리고저 귀 밑에 해묵은 설이 녹여볼까 하노라. 자, 춘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춘산, 봄의 산을 말합니다. 바로 젊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젊음, 청춘. 자, 거기에 눈이 녹기는 바람 건듯 불고 간데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춘산에 눈이 다 녹고 바람이 불고 춘산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하는 뜻이고, 적은 덧 빌어다가 잠깐 빌어다. 적은 덧은 이제 잠깐 이런 뜻입니다. 머리 위에 불리고저 내 머리 위에 춘산 봄바람을 불게 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왜 머리 위에 봄바람을 불게 하고 싶을까요? 지금 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상황이니까 다시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귀 밑에 해묵은 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귀 밑에 해묵은 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머리카락이 귀 밑에 보이는 건데 걔가 서리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검은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 밑에 해묵은 서리가 상징하는 것은 늙음, 백발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해석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그 서리를 내가 녹여보고 싶다. 그래서 내 머리에 좀 봄바람 좀 불어서 내 여기 머리카락에 이 허연 이 서리를 좀 녹여보고 싶다. 다시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염색이나 해서 색깔이라도 바꿀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이 들어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젊게 살고 싶어하는 탈로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존에는 시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랴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일단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잠을 지금 못 들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화의 월백한데요. 자, 이화는 이화꽃, 백꽃을 말합니다. 백꽃. 자, 이 백꽃이 월백. 그러니까 달이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더 하얗고 예쁘게 보이는데 이런 말이죠. 은하는 뭐냐면 은하수를 말해요. 은하수. 은한이 삼경인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경은 여러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삼경 정도는 약간 뭐랄까 상식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우리가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깊은 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은한이 삼경인체, 그러니까 밤이 깊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일지춘심은 이제 나뭇가지에 깃든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규야 아랴마는 자규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두견새를 말해요. 두견새. 자, 두견새가 이
보험 뜻을 알겠냐마는 이런 뜻이죠.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잠 못 든다. 다정한 게 왜 병일까? 너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그리고 걱정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그것도 이제 내 머릿속에 걱정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좀 이러면 잠도 잘 자고 걱정도 없을 텐데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고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정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봄의 정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뭐 왕을 걱정하며 왕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뭐 노래하는 작품으로도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작품 이조노의 시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중천에 떠 있어 이미 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니.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평시조, 이거 단시조다라고 하는 거는 뭐 형식상의 특징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자, 일단 이제 이 맥락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구름이 무심,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 욕심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다, 뭐 사심이 없다. 그거는 허랑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야 이런 뜻이야. 허랑하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럼 여기서 구름이 뜻하는 것은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뭔가 좀 나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예. 자, 중천에 떠 있어. 이 구름이 중천에, 하늘 중간에 떠 있으면서 임의대로 다닌대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그 하늘의 중간에 떠 있으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은 어떤 임금의 권세에 힘입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정치를 휘두르는 것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구태여 광명. 자, 광명한 날빛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광명한 날빛은 바로 임금의 은혜. 임금의 은혜를 상징을 하는데, 자, 이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어버린대요. 이 구름이. 자, 그러니까 임금은 정말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통치하고 싶어 하지만 이 구름 세력들이 그 임금의 어떤 그런 빛을 막아버린다라고 한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 간신들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간신은 신돈 무리를 뜻한다라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날빛을 덮는 것의 존재는 누구다? 바로 신돈 무리들이 이런 임금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그런 간신배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고려말 승려 신돈의 횡포를 풍자한 작품으로 구름은 신돈, 햇빛은 공민왕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조노가 신돈의 잘못을 탄핵했다가 공민왕에 의해 좌천되었을 때 썼던 시조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배경 지식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세계 시조입니다. 자, 백설이 잦아진 고을에 구름이 머흐레라. 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이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자, 일단 이제 작품 형식상의 특징도 초장, 중장, 종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평시조 그리고 단시조의 그 형식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설, 눈이 잦다라고 하는 거는 자주 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주 내리는 골짜기에 이런 뜻이에요. 자, 구름이 머흐레라. 구름이 많이 끼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머흐레라, 구름이 머흐레라. 구름이 많이 끼었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가운 매화,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매화가 어디에 피어 있느냐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매화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국지사를 뜻합니다. 매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백설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고려의 신화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리고 구름이 이제 많이 껴 있어서 반가운 매화. 이 우국지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매화꽃이라고 하는 이 꽃은 여러분 언제 피는 꽃이죠? 봄을 알리는 가장 겨울을 지나 처음으로 눈을 이렇게 뚫고 피어나는 그러한 꽃이 바로 매화꽃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 피어 있느냐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고려를 이제 망하게 하려는 이제 신흥 세력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석양에 홀로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고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 안타까움의 어떤 그런 심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작품, 정몽주의 단심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하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건국을 할 건데 너 우리한테 와서 이제 개국공신이 좀 되어달라. 왜냐하면 나라를 새로 건국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려 충신이 이제 새 나라를 이렇게 만들 때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몽주를 굉장히 이제 데리고 오고 싶어 했었죠. 근데 이제 정몽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이방원이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천년만년 같이 노력을 해서 새 왕조와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시를 이렇게 보냈는데 정몽주가 거기에 대한 답가로 내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내가 태어났다고 죽었다를 100번을 이렇게 한들 그리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백골이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르고 난 후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을 향한 일편단심.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을 향한 일편단심이겠어요. 바로 고려를 향한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향한 마음이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랴.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임을 향한 일편단심.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다. 즉 너랑은 새 왕조고 뭐고 나는 우리 고려의 충신이지 나는 새 나라의 충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방원에 의해 정몽주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과 절개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 바로 정몽주의 시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선 시대의 주요 작품들 하나 정도만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석의 시조이고요. 조선 건국 초기의 시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원천석의 시조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멸망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러한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왕주의 어떤 그런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흘러가니 이런 뜻이에요. 만월 때도 추초로다. 만월 때는 이제 고려 왕궁터예요. 궁궐터를 말합니다. 추초, 이 추가 가을 추자죠. 초는 풀 초자입니다. 가을 풀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융성했던 고려 왕조 500년은 어디로 가고 지금 풀만 이렇게 무성히 그 궁궐터에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석양의 500년 왕업이, 자, 500년 왕업은 고려 왕조 500년을 말하는 거죠. 목적은 이제 목동의 피리 소리라고 한 뜻이에요. 목동의 피리 소리.
목동의 피리 소리에 얹어져서 이제 흘러가니 이런 뜻입니다. 석양에 지나는 계기. 자, 지나는 손님이 눈물겨워하노라. 석양에 지나는 손님은 바로 누구겠어요? 시적하자 자기 자신 원천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되겠죠. 시적하자. 자, 그렇게 융성했던 고려 왕조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궁궐터만 남아서 이렇게 풀만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석의 시조의 주제는 망국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정도전의 시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인교 난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어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그죠?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사말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작품도 고려 왕업의 무상함, 즉 망국의 한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천년, 그러니까 500년의 그 융성했던 고려 왕조는 어디로 가고 물소리만 지금 남아있구나. 선인교와 자하동에 흘러가는 물소리밖에 없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아이야 고국, 이 나라의 흥과 망함은 물어서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이미 그렇게 이제 융성했던 고려 왕조가 이렇게 이제 망한 것의 어떤 그런 무상함을 노래를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건국 초기의 시조 첫 번째, 두 번째 원천석과 정도전의 시조 작품 살펴보았고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뒷부분 조선 전기 시조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